저희가 큰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부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한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 단 2년이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외곽 한때 동남아시아 최대 전자제품 공장이 서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텅 빈 건물만 남아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8만 명이 일했고 주변 20만 명이 이 공장 덕분에 먹고 살았습니다. 카페 주인, 식당 사장, 부품 공장 직원들까지 모두 삼성을 믿고 미래를 설계했죠.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오만했습니다. 우리 없이는 삼성도 못 산다. 약속. 언제든 바꿀 수 있다. 그 확신이 불과 24개월 만에 재앙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쓰러진 건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거리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그 숨겨진 2년의 기록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하노이 외곽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안개가 아직 낮게 깔려 있었어요. 저는 호텔 12층 창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노란 통근 버스들이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죠. 한 대, 두 대, 10대, 20대. 숫자를 세는 게 제 직업병입니다. 에반 밀러, 미국 상무부 아시아 공급망 분석 총괄. 저는 사람보다 숫자를 먼저 봅니다. 버스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막성 산업단지였습니다. 거기 삼성 공장이 있었죠. 15년 전만 해도 이곳은 논밭이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축구장 50개를 합친 크기의 건물이 서 있었어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었죠. 하루에 40만 대의 스마트폰이 이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늦게 도착한 베트남 무역 통계 파일이었어요. 엑셀 시트를 스크롤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프 한쪽이 비정상적으로 솟아 있었거든요. 베트남 전체 수출액 연간 2천억 달러. 그중 전자제품이 5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그 500억 중 350억이 한 회사에서 나왔어요. 삼성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의 17%가 삼성이었죠. 한 기업이 한 나라 수출의 6분의 1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이건 의존이 아니라 종속에 가까운 수치였어요. 제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고용 데이터를 열었죠. 삼성이 직접 고용한 베트남 사람 8만 3천 명.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베트남 인구 1억 명. 500명 중 1명이 삼성 덕분에 월급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저는 그래프를 프린트했습니다. 보고서에 넣을 생각이었죠. 그날 오전 10시, 저는 베트남 기획투자부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미국 상무부와 베트남 정부 간 정기 협의였어요. 긴 테이블 양쪽으로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베트남 측 수석은 레 반 민이었습니다. 40대 후반, 프랑스 유학파 엘리트였어요. 양복이 깔끔했고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그는 자신감이 넘쳤죠. 레 반 민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베트남, 새로운 글로벌 제조 허브였습니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켰죠. 여러분, 지난 5년간 우리 경제 성장률을 보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연평균 7%입니다. 동남아시아 최고 수치죠.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외국인 직접 투자 그래프였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300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레 반민이 미소를 지었죠.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게 제 방식이었거든요. 대신 노트에 숫자를 적었어요. 300억 중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했습니다. 레 반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받는 나라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 한 문장이 공기를 바꿔놓았죠. 중국을 떠나려는 기업들이 줄을 서서 베트남으로 옵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삼성까지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베트남 관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부심이 얼굴에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제 눈은 여전히 노트 위 숫자를 보고 있었거든요. 17%. 한 기업에 대한 수출 의존도였습니다. 이건 위험 신호였어요.
하지만 그 회의실에서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레 반민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밀러 박사님, 오늘 발표 어떠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차관님,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인상적이긴 했으니까요. 다만 좋은 의미는 아니었지만요. 레 반민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우리 베트남, 이제 다릅니다. 과거의 가난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의 눈빛이 반짝였죠. 삼성 같은 기업들이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경고는 듣고 싶은 사람에게만 들리는 법이니까요. 레 반민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박성산업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서 차를 세웠어요. 오후 2시였는데도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교대 시간이었죠. 수천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젊었습니다. 20대 초중반으로 보였죠. 한 여성 노동자가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손에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걸음은 빨랐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의 걸음이었죠. 공장 주변으로 상가들이 빼곡했습니다. 쌀국수 식당, 커피숍, 편의점, 휴대폰 가게. 모두 삼성 직원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곳들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삼성 덕분에 먹고 살았습니다. 저는 작은 카페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40대 여성이었어요. 나중에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린이었죠. 그녀는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저는 한국어로 말했어요. 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어가 통했거든요. 카페 안이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삼성 직원들이었어요. 쉬는 시간에 나온 사람들이었죠.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린이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요즘 장사 정말 잘 돼요. 그녀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삼성 덕분이에요. 이 동네 다 그렇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강했어요. 하지만 린의 얼굴은 달콤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호텔로 돌아와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베트남 제조업 현황 및 리스크 평가였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죠.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베트남 경제는 현재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다음 문장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은 한 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저는 오늘 본 숫자들을 나열했어요. 17%, 8만 3천 명, 20만 명. 모두 삼성이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 경고를 넣었습니다. 만약 삼성이 생산 비중을 조정하거나 이전할 경우 베트남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빨간 글씨로 강조했어요. 하지만 이 보고서를 누가 읽을까요? 창밖을 보니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노란 통근 버스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번엔 반대 방향이었죠.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파일을 닫았습니다. 내일 워싱턴으로 보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거라는 걸요. 레 반민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받는 나라입니다. 그 확신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너무 강한 확신은 언제나 위험하니까요. 워싱턴 DC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상무부 청사 4층 제 사무실이었어요. 창밖으로 포토맥강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을 보지 않았죠. 책상 위에 베트남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83페이지였어요. 일주일 동안 쓴 문서였죠. 저는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5페이지, 전력 수요 분석. 베트남 전력 소비가 연 12%씩 증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발전 용량은 연 5%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죠. 25페이지, 생산 집중도 분석. 삼성의 베트남 생산 비중 60%. 전 세계 삼성 스마트폰 10대 중 6대가 베트남산이었습니다. 35페이지, 정책 변동성 평가. 베트남은 공산당 일당 체제였어요. 무엇보다 당 정책이 우선했습니다.
계약도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빨간 펜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결론 부분에 줄을 그었어요. 단기 전망 양호. 중장기 리스크 높음. 간결하게 쓰는 게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봉투에 넣고 직인을 찍었습니다. 수신인은 5명이었어요. 상무부 장관, 무역대표부 대표, 국가안보회의 경제보좌관, 그리고 국무부 아시아 담당 차관보와 백악관 경제정책실장. 복도를 걸어 문서 발송실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긴급은 아니지만 중요합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죠.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누군가 읽고, 누군가 회람하고, 누군가 회의 안건에 올릴 겁니다. 아니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겠죠. 그 무렵 하노이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공장 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라인 17번이었어요. 기계음이 사방에서 울렸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쉬지 않고 움직였죠. 그는 52살이었습니다. 삼성에서 28년을 일했어요. 베트남 공장 근무만 12년째였습니다. 이제 이곳이 거의 고향 같았죠. 박준호는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전력 소비 그래프였어요. 빨간 선이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불안정했죠. 옆에 서 있던 베트남인 부장찐이 물었습니다. 전무님, 문제 있습니까? 박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신호는 있어. 찐이 그래프를 들여다봤습니다. 전압이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박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베트남 전력망이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거든. 찐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보장했습니다. 안정 공급이라고요. 박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약속과 현실은 다른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2시였습니다. 갑자기 기계음이 줄어들었어요. 박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있었죠. 전압 강하였습니다. 정전은 아니었지만 전력이 떨어진 겁니다. 라인 17번 속도가 느려졌어요. 생산량이 즉시 20% 감소했습니다. 박준호는 재빨리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예비 전력으로 전환했어요. 삼성은 자체 발전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10분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경고라는 걸요. 여름이 오면 더 심해질 거라는 걸. 예비 전력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걸. 저녁 7시 박준호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본사 생산전략실로 보낼 문서였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베트남 전력 안정성 우려사항이었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느렸습니다. 말을 아껴야 했어요. 너무 심각하게 쓰면 과잉 반응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볍게 쓰면 무시당하겠죠. 오늘 오후 2시 전압 강화 발생. 라인 17 생산 차질. 사실만 적었습니다. 예비 전력으로 대응. 향후 유사 사례 증가 예상. 결론도 짧게 썼어요. 보고서를 보내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공장 불빛만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그 빛을 오래 바라봤죠. 같은 시각 하노이 시내에서는 응우옌 투원이 공장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응우옌 투원은 50살이었습니다. 삼성 협력업체 대표였어요. 직원 210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을 만들어 삼성에 납품했죠. 그의 공장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10년 전보다 10배는 컸어요. 전부 삼성 덕분이었습니다. 주문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응우옌 투어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어요. 사장님, 집으로 가십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행으로 가자.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오늘 대출 승인 통보를 받았거든요. 공장을 확장할 자금이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이 그를 맞았습니다. 악수가 단단했어요. 축하합니다, 사장님. 50억 동 승인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3억 원 정도였죠. 응우엔 투원이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달부터 라인 2개를 더 돌립니다. 지점장도 웃었어요. 삼성 물량이 계속 늘어나죠? 그럼요. 작년보다 30% 늘었습니다. 응우엔 투원의 목소리가 자랑스러웠어요. 이 나라, 이제 걱정 없습니다. 삼성이 있으니까요.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어요. 응우엔 투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죠. 하노이는 언제나 희뿌였습니다. 공장 매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매연이 돈 냄새였으니까요. 차에 올라타며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일찍 출근해야 해. 6시까지 공장 앞으로 와. 기사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집에 도착했을 때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데워주었어요. 밥을 먹으며 응우엔 투원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년엔 새 차 바꿔야겠어.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년에 샀잖아요. 응우엔 투원이 웃었어요. 사업이 잘 되는데 뭘? 더 큰 걸로 바꾸자고. 아내도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그들은 미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영원히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날 밤 세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잠들었습니다. 워싱턴의 에반 밀러는 보고서가 읽히길 기다렸어요. 하노이의 박준호는 다음 정전을 걱정했습니다. 응우엔 투어는 확장된 공장을 꿈꿨죠. 세 사람 모두 같은 대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베트남의 관계였어요. 하지만 보이는 게 달랐습니다. 에반은 숫자를 받고 박준호는 신호를 받습니다. 응우엔 투어는 기회를 받죠. 누가 옳았을까요? 석 달 후 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하노이 기온이 42도를 넘었어요. 거리에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늘을 찾아 헤맸죠. 하지만 그늘도 뜨거웠습니다. 박준호는 공장 관제실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벽면 모니터에 온도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빨간 선이 위험구역을 넘나들고 있었죠. 냉각 시스템 출력을 최대로 올려. 그가 엔지니어에게 지시했어요. 에어컨도 전부 켜.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공장 안이 아니라는 걸요. 전력망 전체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역에서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오후 3시 15분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니터 화면이 깜빡였어요. 조명이 꺼졌습니다. 기계음이 멎었죠. 정전이었습니다. 박준호의 손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비상전화를 들었어요. 발전기 가동. 지금 당장. 목소리에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발전기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조명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라인 일부는 이미 멈춰 있었죠. 찐 부장이 달려왔습니다. 얼굴에 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전무님, 라인 13번과 17번이 정지했습니다. 박준호가 물었습니다. 작업 중이던 제품은? 찐이 태블릿을 확인했어요. 3200대입니다. 전부 불량 처리해야 합니다. 박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200대. 한 대당 원가가 20만 원이었어요. 6억 4천만 원이 순식간에 증발한 겁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납기는? 박준호가 물었어요. 찐이 대답했습니다. 모레까지 미국 바이어한테 보내야 합니다. 박준호는 시계를 봤습니다. 이틀. 48시간 안에 3200대를 다시 만들어야 했어요. 가능은 했지만 야간 작업을 돌려야 했습니다. 오늘 밤 3교대 편성해. 그가 지시했어요. 내일 아침까지 복구 완료. 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복도 창가로 걸어갔어요. 하노이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아지랑이 속에 떨고 있었죠.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여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석 달을 더 버텨야 했어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서울 본사였어요. 생산전략실 상무였습니다. 박 전무, 보고받았네. 정전?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박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예. 2시간 전 발생했습니다. 복구는? 상무가 물었어요. 내일 아침까지 완료합니다. 박준호의 대답이 단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번 달 들어 3번째야. 베트남 전력 상황이 심각한가? 박준호는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 여름 내내 이럴 겁니다.
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발전 용량이 부족합니다. 정부도 인정했고요. 상무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고서 다시 올려. 상세하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박준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것 같았죠. 같은 시각 하노이 시내 한 건물에서는 다른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사무실이었어요. 작은 회의실에 1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죠.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 베트남 공장 노동환경 실태조사였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은 40대 초반 베트남 여성이었어요. NGO 활동가 레티투였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펼쳤죠. 지난 6개월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 68시간. 참석자들이 술렁였어요. 법정 기준은 48시간이었거든요.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사례 231건. 레티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 이상 호소 43명.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 남성 활동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증거는 확보됐습니까? 레티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동자 인터뷰 녹취록, 의료 기록, 급여 명세서 전부 있습니다. 정부에 제출할 겁니까? 다른 참석자가 물었죠. 레티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했습니다. 어제요. 회의가 끝나고 이틀 후였습니다. 베트남 노동부가 삼성공장 특별조사를 발표했어요.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박준호의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죠. 서울 본사, 미국 바이어, 베트남 정부. 모두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박준호는 하루 종일 전화를 받았어요.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조사에 협조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그날 저녁 베트남 정부 청사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레 반민이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노동부 장관과 산업부 차관이 이미 앉아 있었죠.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서류를 밀며 말했습니다. NGO 보고서입니다. 국제 언론이 주목하고 있어요. 레 반민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눈살이 찌푸려졌죠. 확인됐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노동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는 사실입니다. 초과 근무, 화학물질 관리 미흡. 레 반민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삼성 입장은 산업부 차관이 대답했어요.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60일 내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레 반민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공장 불빛 때문이었죠. 문제 없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삼성은 협조적입니다. 개선할 겁니다. 노동부 장관이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여론이 레 반민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여론은 제가 관리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레 반민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오래 바라봤어요. 하노이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죠. 하지만 그 빛 속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금이었어요. 레 반민은 보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며칠 후 워싱턴의 에반 밀러에게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서울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보낸 거였어요. 제목이 간단했습니다. 베트남 삼성 공장 상황 보고였죠. 에반은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짧은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전 빈도 증가. 노동조사 착수. 언론 주목.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자료를 저장했습니다. 폴더 이름은 베트남 리스크였어요. 이미 파일이 12개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가 더 추가됐죠. 책상 서랍을 열어 석 달 전 작성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약간 쌓여 있었어요. 아무도 읽지 않은 증거였습니다. 에바는 빨간 펜을 꺼냈습니다. 표지에 날짜를 하나 더 적었어요. 오늘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추가했죠. 첫 번째 신호 발생. 예상 시나리오 진행 중.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창밖 포토맥강이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에바는 그 강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요. 자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흐르죠. 베트남에서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물이 새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로 흐를까요? 가을이 왔습니다. 하노이 거리에 낙엽이 떨어졌어요. 더위가 가시고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죠. 다른 종류의 무게였습니다. 베트남 재무부 청사 6층 회의실이었습니다. 오전 9시였어요. 긴 테이블 양쪽으로 관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건은 하나였죠. 세법 개정이었습니다. 판 쿠옥 타인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재무부 차관이었어요. 50대 초반, 안경을 쓴 수재형 관료였습니다. 숫자에 강했죠. 여러분, 국제조세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OECD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됩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화면에 큰 숫자가 떴어요. 15%였습니다. 모든 다국적 기업은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판 쿠옥 타인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외국 기업에 파격적 혜택을 줬습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죠. 삼성의 경우 5% 법인세를 적용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판 쿠옥 타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국제 규칙이니까요. 우리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죠. 한 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삼성과는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판 쿠옥 타인이 서류를 뒤적였어요. 계약은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규칙 변경은 예외 사항입니다. 삼성이 동의했습니까? 다른 관료가 물었습니다. 판 쿠옥 타인은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 공식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미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통보만 하실 겁니까? 협상 없이요? 판 쿠옥 타인이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국제규칙입니다.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의 말투가 단호했어요.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죠. 싱가포르는 세금을 올리는 대신 다른 혜택을 줬습니다. 아일랜드는 기업들과 재협상했어요. 베트남만 일방 통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판 쿠옥 타인은 그걸 몰랐거나 알고도 무시했죠. 회의가 끝난 후 판 쿠옥 타인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가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차관님, 삼성 베트남 법인으로 보낼 공문입니다. 그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따라 법인세율 조정. 기존 5%에서 15%로 변경. 시행일 내년 1월 1일. 간결했습니다. 판 쿠옥 타인이 펜을 들었어요.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죠. 그에게 이건 행정 절차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명이 씨앗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신뢰 붕괴의 씨앗이었어요. 일주일 후 그 씨앗이 싹을 틔울 겁니다. 삼성 베트남 법인장 책상 위에서요. 그 무렵 서울 삼성전자 본사에서는 다른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생산전략실 회의실이었어요. 20명 남짓 모여 있었습니다. 박준호도 화상으로 참석하고 있었죠. 화면 속 그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부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베트남 상황 보고 부탁합니다.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 정전 발생, 총 11회. 그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평균 복구 시간 45분. 생산 차질 누적 6만 3천 대.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납기 지연 건수는? 한 상무가 물었죠. 박준호가 대답했습니다. 5건입니다. 모두 사흘 이내 만회했고요. 부사장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박 전무, 솔직하게 말해주게. 그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베트남에서 계속 버틸 수 있나? 박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12년을 함께한 공장이었어요. 베트남 직원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었죠. 단기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리스크가 높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전력 문제가 핵심인가? 다른 임원이 물었습니다. 박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력만이 아닙니다. 정부 태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사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박준호가 화면 너머로 서류를 들어올렸습니다. 노동조사가 이유 없이 늘었습니다. NGO와 정부가 협조하고 있어요. 압박인가? 임원 하나가 물었죠. 박준호는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요. 부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도 상황은? 전략팀장이 자료를 펼쳤어요. 준비 완료했습니다. 언제든 물량 이전 가능합니다. 비중을 얼마나 옮길 수 있나?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전략팀장이 대답했어요. 6개월 내 15% 이전 가능합니다. 1년이면 25%까지요. 박준호는 화면 너머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베트남 직원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부사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베트남 비중 축소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게.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제는 대비가 아니라 결정의 문제야. 회의가 끝나고 박준호는 화상을 껐습니다. 하노이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공장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녁 교대조가 들어가고 있었죠. 전화기를 들어 찐 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오전 회의 잡아주게.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생산 계획 재조정 건으로. 찐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전무님? 박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일 얘기하지. 전화를 끊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 액자가 하나 있었어요. 작년 추석 때 베트남 직원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죠. 박준호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감정으로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업은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응우엔 투원의 공장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생산관리 직원이 그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주문량이 나왔습니다. 응우엔 투원이 서류를 받았죠. 숫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난달보다 18% 줄어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나? 그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삼성 측에 재확인했습니다. 맞다고 합니다. 응우엔 투어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죠. 왜 줄었다고 했나? 그가 물었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생산 계획 조정이랍니다. 자세한 이유는 안 알려줬고요. 응우엔 투어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난달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떠올랐어요. 공장 확장 자금이었습니다. 라인 2개를 새로 설치했죠. 그런데 주문량이 줄었습니다. 새 라인은 어떻게 하죠? 직원들 급여는요? 대출 이자는요? 다음 달 전망은? 그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응우엔 투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마당에 새로 설치한 기계들이 보였어요. 아직 비닐도 벗기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쓸모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같은 시각, 공장 근처 린의 카페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린은 계산대에 앉아 장부를 펼쳤어요. 오늘 매출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죠. 지난주보다 20% 줄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난달 장부와 비교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줄고 있었어요. 남편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손님 적었어. 그가 말했어요. 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계속 그래. 그녀가 장부를 가리켰어요. 한 달 사이에 20% 떨어졌어.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삼성 사람들이 덜 오나? 그가 물었죠. 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쪽이 보였어요. 불빛이 예전보다 어두워. 그녀가 말했습니다. 야간 작업이 줄어든 것 같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카페 안이 조용했습니다. 손님이 없었거든요.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죠. 린은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었어요. 정치나 경제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거짓말하지 않았죠.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요.
리는 그걸 숫자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세 곳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박준호의 사무실, 응우옌 투원의 공장, 린의 카페. 모두 같은 이유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해졌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가장 먼저 그걸 숫자로 본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에반 밀러였어요. 그는 새로 도착한 무역 통계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전자제품 수출 증가율이었죠. 지난 3년간 연평균 23%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기는 12%였어요. 절반으로 떨어진 겁니다. 에반은 그래프를 프린트했습니다. 빨간 펜으로 한 줄을 그었어요. 그리고 여백에 짧게 적었습니다. 이동 시작됨. 세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세 글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뉴델리 공항에 내린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에반 밀러는 터미널을 빠져나왔어요. 인도 특유의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노이와는 다른 종류의 더위였죠. 더 건조하고 더 뜨거웠어요. 인도 산업부에서 차를 보냈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마로트라 국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에반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40분을 달려 산업부 청사에 도착했어요.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15층짜리였죠. 로비가 깨끗했습니다. 아룬 마로트라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40대 초반 말쑥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악수가 단단했죠. 밀러 박사님 환영합니다. 회의실은 10층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델리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테이블에 서류들이 정돈돼 있었습니다. 아룬이 의자를 권했죠. 박사님, 베트남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매우 유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교과서 같은 거였죠. 에반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떤 점이 특히 도움이 됐습니까? 에반이 물었어요. 아룬이 서류 한 장을 펼쳤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의 손가락이 문서를 가리켰어요. 베트남은 세금 약속을 깼습니다. 우리는 법으로 보장했죠. 에반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법으로요? 아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삼성과 맺은 인센티브 계약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20년 보장이에요. 에반은 감탄했습니다. 둘째, 전력 공급은 최우선입니다. 아룬이 계속 말했어요. 삼성 공장 전용 송전선을 깔았습니다. 정전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그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셋째, 행정을 빠르게. 아룬이 세 번째 손가락을 폈어요.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인허가를 30일 내 처리해요. 에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트남과 정반대로 가는군요. 에반이 말했어요. 아룬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목표였습니다. 차를 마시며 아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삼성이 정말 베트남을 떠나고 있습니까? 에반은 잠시 망설였어요. 기밀 사항이었으니까요.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에반이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죠. 아룬이 알아듣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에반은 노이다의 삼성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델리에서 1시간 거리였어요. 공장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베트남 못지않았죠. 입구에서 안전모를 받았습니다. 가이드가 안으로 안내했어요. 라인들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계음이 규칙적이었죠. 하루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에반이 물었어요. 가이드가 대답했습니다. 45만 대입니다. 작년보다 30% 늘었어요. 에반은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인도 노동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젊고 활기찼습니다. 베트남에서 본 것과 똑같은 풍경이었죠. 베트남에서 물량이 넘어오고 있습니까? 에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가이드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분기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 필요도 없었어요. 이미 답은 나와 있었으니까요.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에반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인도 제조업 투자 환경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내용은 따로 있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썼죠. 삼성의 생산 거점이 베트남에서 인도로 이동 중. 속도 예상보다 빠름. 그리고 한 문장을 더 추가했습니다. 베트남은 아직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에바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같은 시각 하노이의 박준호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12년치 기록이었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찐 부장이 문을 두드렸어요. 전무님, 내일 회의 자료 준비됐습니다.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네. 찐이 사무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정리 중인 게 보였어요. 전무님, 혹시... 그가 말을 꺼내다 멈췄습니다. 박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불빛이 여전히 밝았어요.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찐, 자네 몇 년 일했지? 박준호가 물었어요. 찐이 대답했습니다. 9년입니다, 전무님. 좋은 시간이었어. 박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찐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갔죠. 혼자 남은 박준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직원들과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보다가 멈췄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사진들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감정은 남겨두고 결정은 앞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게 책임이었으니까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베트남 통계청 발표가 있던 날이었어요. 월간 수출 데이터였습니다. 언론이 먼저 알아차렸죠. 전자제품 수출이 15% 감소했습니다. 레 반미는 그 기사를 아침 신문에서 봤어요. 커피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죠. 숫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출근해 비서를 불렀습니다. 통계청장 연결해줘. 목소리가 급했어요. 10분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청장님, 오늘 발표 수치 확인했습니까? 레 반민이 물었어요. 통계청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예. 정확한 수치입니다. 왜 떨어진 겁니까? 레 반민이 다그쳤어요. 통계청장이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삼성 수출이 줄었습니다. 23%요. 전화를 끊고 레 반민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3%. 갑자기 떨어질 숫자가 아니었어요. 무언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산업부, 재무부, 투자청 고위 관료들이 모였어요.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레 반민이 입을 열었죠.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산업부 국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삼성이 생산 물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레 반민이 물었어요. 국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인도입니다. 지난 분기 인도 생산이 40% 증가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레 반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우리한테 통보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판쿠옥 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이건 정상적인 사업 조정일 수 있습니다. 레 반민이 그를 쏘아봤어요. 정상적? 23% 감소가 정상적입니까? 판쿠옥 타인이 움찔했습니다. 세법 개정과는 무관할 겁니다. 그가 변명처럼 말했어요.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럼 왜 삼성만 떠나고 있습니까? 레 반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인텔은? 애플은? 다들 그대로인데 왜 삼성만? 판쿠옥 타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투자청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차관님, 삼성 측과 면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레 반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장 주선하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레 반민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오래 바라봤어요. 1년 전 이 자리에서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선택받는 나라입니다.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응우엔 투원의 사무실도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책상 위에 은행 독촉장이 놓여 있었어요. 대출 이자 연체 통지서였습니다. 석 달째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회계팀장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급여 지급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응우엔 투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마나 부족한가? 그가 물었어요.
회계팀장이 대답했습니다. 3억 동입니다. 응우엔 투어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돈 2천만 원 정도였어요. 예전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삼성 주문은? 그가 물었어요. 회계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 달도 지난달과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줄었고요. 응우엔 투어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공장 확장을 꿈꿨어요. 새 라인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라인들은 아직도 비닐에 쌓여 있었죠. 직원 감축을 해야 합니까? 회계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우엔 투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210명. 모두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거리에 내보낼 수 없었어요. 하지만 회사도 살려야 했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보자. 그가 겨우 말했어요. 삼성 측에 다시 연락해봐. 회계팀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응우엔 투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마당이 보였어요. 예전엔 트럭들이 드나들며 분주했습니다. 지금은 조용했죠. 문득 1년 전 은행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 이제 걱정 없습니다. 그때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린의 카페는 더 심각했습니다. 손님이 하루 평균 10명도 안 됐어요. 임대료를 낼 수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찾아왔죠. 다음 달까지 밀린 거 안 주시면 계약 해지합니다. 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만 더 주세요. 집주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석 달 기다렸습니다. 문을 닫은 후 린은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공장이 문 닫는데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응우엔 사장 공장 말이야. 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원들 해고한다던데.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그 사람들도 여기 손님이었잖아. 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똑딱, 똑딱.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문 닫아야 할까? 린이 조용히 물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죠. 베트남 총리 집무실이었습니다. 판밍증 총리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레 반민이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삼성법인장이 온다고 했나? 총리가 물었어요. 레 반민이 대답했습니다. 예, 총리님. 30분 후 도착합니다. 총리가 돌아섰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하나? 레 반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삼성 베트남 법인장이 들어왔어요. 뒤를 박준호가 따랐습니다. 인사가 오갔죠. 차를 마시며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법인장님, 최근 생산 조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이 느껴졌어요. 법인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글로벌 수요 변화에 따른 정상적인 조정입니다. 준비된 답변이었어요.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도 생산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까? 레 반민이 물었어요. 법인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총리가 직접 물었어요. 베트남에 문제가 있습니까? 법인장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전력 안정성, 인프라, 정책 예측 가능성 등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총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뭘 개선해야 합니까? 진심이 담긴 질문이었어요. 법인장이 박준호를 힐끗 봤습니다. 박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력 공급 안정화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올해만 정전이 19회 발생했습니다. 세제 문제는? 레 반민이 물었어요. 박준호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계약 신뢰성 문제입니다. 레 반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판쿠옥타인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국제 규칙이었습니다. 박준호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약속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전력 최우선 공급, 세제 재협상, 모든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법인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하지만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은 난 것 같았습니다. 베트남을 떠나지 않을 겁니까? 총리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법인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완전 철수는 없을 겁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비중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총리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면담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악수하고 헤어졌어요.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요. 복도에서 박준호와 찐이 마주쳤습니다. 찐이 물었어요. 전무님, 어떻게 됐습니까? 박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희는요? 박준호가 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네. 그게 전부였어요. 더 약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에반 밀러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서울 주재 동료가 보낸 거였어요. 베트남 총리 삼성 면담. 결과 없음.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에반은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어요. 신뢰 회복 가능성 낮음.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어둠 속에 흐르고 있었어요. 에반은 중얼거렸습니다. 끝났군. 6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린의 카페 문에 임대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창문 안쪽은 텅 비어 있었죠.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린은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린이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5년을 일한 곳이었어요. 추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었죠. 다음은 뭐 하지? 남편이 물었어요. 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다는 게 정직한 답이었으니까요. 문을 잠그고 열쇠를 집주인에게 맡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냥 걸어 나왔죠. 거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문 닫은 가게들이 늘어났어요. 임대 팻말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다들 같은 처지였죠. 응우엔 투원의 공장은 더 처절했습니다. 직원 210명 중 130명을 내보냈어요. 남은 사람들도 주사일만 일했습니다. 기계 대부분이 멈춰 있었죠. 공장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응우엔 투어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파산 신청서였습니다. 아직 도장은 찍지 않았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 산 기계들이 보였어요. 여전히 비닐에 쌓여 있었습니다. 한 번도 쓰지 못한 채로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은행이었어요. 맞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독촉 읽게 뻔했으니까요. 사장님, 회계팀장이 들어왔어요. 결정하셔야 합니다. 응우엔 투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펜을 들어 도장을 찍었습니다. 파산 신청서예요. 15년 일군 회사였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졌죠. 삼성 없어도 우린 산다. 1년 전 자신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박준호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12년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죠. 추억만 무거웠습니다. 본사에 출근한 첫날이었습니다. 생산전략실 팀장으로 발령받았어요. 베트남 전무에서 팀장으로 강등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의 정리는 끝났으니까요. 책상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찐에게서 온 메일이 하나 있었어요. 전무님, 잘 계십니까? 저는 다른 회사로 옮겼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박준호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하다고. 잘 살라고. 아무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하노이와는 다른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똑같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멈추지 않았죠. 워싱턴의 에반 밀러는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제조업 생태계 변화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120페이지짜리 문서였습니다. 1년 반의 기록이었죠.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결론 부분이었어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긴 대가는 항상 가장 약한 사람들이 치른다. 그가 쓴 문장이었습니다. 린, 응우엔 투원 같은 이들이다.
정부 관료들은 다른 자리로 옮겼다. 계속 썼어요. 레 반미는 외교부로, 판 쿠옥타이는 중앙은행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살아남았다. 에반이 마지막 문단을 썼어요.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프린트 버튼을 눌렀어요. 프린터가 천천히 종이를 뱉어냈습니다. 에반은 그걸 지켜봤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1년 반 전 쓴 첫 보고서가 있었어요. 단기 전망 양호. 중장기 리스크 높음. 그때 쓴 문장이었습니다. 모두 맞았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옳았다는 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삶이 무너졌으니까요. 에반은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다음 보고서를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제조업 투자 환경 평가. 숫자는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본도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음 이야기가 어디선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에반은 그걸 기록할 뿐이었죠. 창밖 포토맥 강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은 멈추지 않아요.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니까요. 에반은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본질은 같을 겁니다. 약속, 신뢰, 그리고 선택. 역사는 반복됩니다. 배우는 자와 배우지 않는 자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우리는 언제부터 사람을 믿지 않는 도시를 안전하다고 부르기 시작했을까? 일본 도시안전 전문가 미즈하라 레이코가 CNN 아시아 채널에 남긴 마지막 질문입니다. 30년간 도시의 야간 환경을 연구해온 그녀였어요. 도시는 밤에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는 신념을 가진 전문가였습니다. 서울에 오기 전까지 그녀의 결론은 명확했어요. 겨울밤에 사람들이 물가에 남아있다면 그건 무지하거나 통제된 결과다. 도쿄의 겨울 강변에서 수집한 수십 년간의 데이터가 증명하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한강과 청계천이 그 모든 이론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영하의 겨울밤에도 시민들이 강변을 걸었어요. 그 와중에 오리와 외가리까지 평화롭게 공존했습니다. CNN 다큐멘터리 밤에도 강이 살아있는 도시로 제작되어 전 세계가 주목한 그 현장. 서울은 밤을 통제하지 않았다. 대신 시민에게 맡겼다고 결론 내린 일주일의 기록을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미즈하라 레이코입니다. 도쿄에서 30년간 도시 환경 안전을 연구해왔어요. 현재 CNN 아시아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월 초 도쿄 국제도시포럼. 제가 참석한 세션의 주제는 동아시아 도시의 야간 공간 활용이었어요. 각국 사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발표 차례였어요. 서울은 밤에도 강변을 시민에게 개방합니다. 발표자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제 첫 반응은 냉소였습니다. 야간 치안이 정말 좋다면 가능하겠지만 대도시에서 강변을 밤에 열어둔다는 건 위험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화면에 나온 사진들을 봤어요. 한강공원의 야경, 청계천의 조명.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분류했어요. 관광용 쇼윈도 도시공학. 낮에는 아름답지만 밤에는 반드시 통제되어야 할 공간이라고 믿었거든요. 휴식 시간에 발표자에게 다가갔어요. 실제로 밤에 사람들이 나와 있나요? 물론이죠. 특히 겨울에도 많아요. 겨울에요? 믿기 어려웠어요. 제가 도쿄에서 연구한 결과로는 겨울밤 강변은 가장 위험한 조건이었거든요. 추위, 어둠, 고립감이 결합된 최악의 환경이었어요. CCTV나 경비 인력이 많나 봐요. 제가 추측했어요.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해요. 자연스럽게요? 그 답변이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도시 치안에서 자연스럽다는 표현은 대개 위험 신호였거든요. 호텔로 돌아가서 서울 관련 자료를 찾아봤어요. 통계상으로는 범죄율이 낮았습니다. 야간 사고 발생률도 다른 대도시보다 적었어요.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었어요. 제가 30년간 배운 건 현장이 가장 정직하다는 사실이었거든요. 다음 날 CNN 아시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울 현장 검증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주제는 단순했어요. 서울의 밤은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일까?
저는 즉시 승낙했어요. 확신이 있었거든요. 현장에 가면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1월 중순의 서울은 영하 10도였습니다. 이런 날씨에 사람들이 밤에 강변에 나올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김태훈 씨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서울시 수변공간관리 실무 책임자라고 자기소개했습니다. 4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어디부터 보고 싶으세요? 그가 물었어요. 가장 위험할 것 같은 곳부터요. 김태훈 씨가 잠깐 생각했어요. 청계천은 어떠세요? 도심 한복판 하천이요? 네, 밤에 사람들이 많이 걸어요. 첫 목적지가 정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관광지나 상업지구 근처라면 당연히 관리가 잘 되겠죠. 호텔에 짐을 풀고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청계천 주변을 미리 둘러봤어요. 낮의 모습을 파악해 두고 싶었거든요. 정말 깨끗했어요. 물도 맑았고 산책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걷고 있었어요. 낮에는 괜찮네. 메모했어요.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밤이었어요. 해가 지고 기온이 떨어지면 상황이 달라질 거였어요. 사람들이 줄어들고 위험 요소가 늘어날 거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김태훈 씨와 만났어요. 준비되셨어요? 그가 물었어요. 네, 가죠. 청계천으로 향하는 길에 제 예상을 정리했어요. 사람 없음. 경계선과 경고문. 관리 인력의 통제. 이것이 제가 예상한 겨울밤 도시 하천의 모습이었어요. 도쿄에서 수없이 확인한 패턴이었거든요. 곧 도착이에요. 김태훈 씨가 말했어요. 창밖으로 청계천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인상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조명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녁 9시인데도 사람이 있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지금 보시는 게 전부입니다. 김태훈 씨의 답변이었어요. 그 말이 의미심장했어요. 더 숨겨진 게 있다는 뜻일까? 아니면 정말 이게 전부라는 뜻일까? 곧 알게 될 거였어요. 차에서 내려 청계천변으로 걸어갔어요. 본격적인 현장 검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밤 9시 청계천 광장. 제가 예상한 풍경과 실제는 정반대였어요. 사람이 없기는커녕 꽤 많았습니다. 직장인 커플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혼자 산책하는 여성도 보였습니다. 아이 손잡은 부부까지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노년 부부였어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천천히 걸으시고 있었습니다. 겨울밤 9시에 말이에요. 제가 먼저 한 일은 주변 관찰이었어요. CCTV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조명 밝기도 체크했어요. 시야 사각지대가 있는지 봤어요. 보안시설은 평범한 수준이었어요. 특별히 많지도 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경계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뒤를 흘끗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휴대폰을 꼭 쥐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빠르지도 않았어요. 이상하네. 제가 중얼거렸어요. 도쿄라면 이 시간대에 이런 행동은 불가능했어요. 특히 여성이나 노인이 혼자 걷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죠. 청계천을 따라 더 걸어봤어요. 사람들의 패턴을 자세히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젊은 여성이 이어폰을 끼고 혼자 걷고 있었어요. 주변을 전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 여성은 위험하다는 걸 모르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켜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더 관찰했어요. 사람의 밀도가 적당했습니다. 불안하지 않을 만큼 유지되고 있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온 부부를 봤어요.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밤 9시 반인데 졸린 기색도 없었어요. 이 시간에 아이를 데리고 나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군. 제가 분석했어요. 부모들도 전혀 긴장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물가 근처에서 뛰어노는데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위험하면 말렸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0시가 넘자 더 흥미로운 관찰을 했어요. 연인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시끄럽지 않았어요. 조용히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있네.
제가 메모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공공장소에서의 예의를 지키고 있었어요. 자신들만의 시간을 즐기면서도 타인을 배려했습니다. 김태훈 씨에게 물어봤어요. 보통 몇 시까지 사람들이 있나요? 늦으면 자정까지도 있어요. 위험하지 않나요? 뭐가 위험해요? 그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위험을 그는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혹시 특별한 안전조치가 있나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게 전부입니다. 또 그 말이었어요. 지금 보시는 게 전부입니다. 뭔가 숨기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계속 걸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혼자 산책하는 중년 남성. 친구와 대화하며 걷는 대학생들. 심지어 책을 읽는 사람까지.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위축되지도 않았고 과도하게 경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공간을 신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11시에 봤어요. 일본인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혼자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천천히 주변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제가 다가가서 일본어로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일본 분이세요? 네, 맞아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계셔도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무섭지 않아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앉아 있어도 아무 일도 안 생길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균열을 만들었어요. 동일한 일본인인데도 판단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도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더 신기해요. 할머니가 답하셨어요. 호텔로 돌아가면서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예상했던 모든 위험 요소가 있었는데도 사고는 없었어요. 겨울밤, 하천가, 인적 드문 곳. 하지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마치 낮에 공원을 산책하는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거야.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분명히 제가 모르는 안전장치가 있을 거였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내일은 더 위험한 곳에서 테스트해봐야겠어. 계획을 세웠어요. 청계천은 도심 한복판이라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강은 다를 거였습니다. 더 넓고, 더 어둡고, 더 외진 곳이니까요. 셋째 날 밤,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제가 청계천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판단한 장소였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밤 11시였어요. 겨울밤의 한강공원. 탁 트인 공간에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김태훈 씨가 차에서 내렸어요. 여기는 어때요? 그가 물었어요. 확실히 더 어둡네요. 정말 그랬어요. 청계천에 비해 조명이 덜했습니다. 강폭도 넓어서 반대편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도시 치안 이론으로 분석해봤어요. 숨을 곳이 많습니다. 감출 곳도 많아요. 시야가 제한적이고요. 도시 치안상 가장 사고가 나기 쉬운 구조였어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한번 보시죠. 강변으로 내려가니 놀라웠어요. 잔디 위에 돗자리가 펼쳐져 있었거든요. 젊은 커플이 앉아서 치킨을 먹고 있었어요. 밤 11시, 영하 10도. 이런 조건에서 야외에서 식사를 한다니. 도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전거도 지나갔어요. 헬멧을 쓰고 라이딩복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밤늦게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나? 제가 중얼거렸어요. 계속 걸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사람. 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사람. 전화를 하며 천천히 걷는 사람. 모든 사람이 편안해 보였어요. 경계심이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조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완전히 방심한 상태로요. 특히 여성 러너들이 많았어요. 혼자서 뛰는 여성이 이렇게 많다니. 도쿄라면 절대 불가능한 광경이었어요. 이건 비정상적인 신뢰 수준이다. 제가 혼잣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 정도로 방심하고 다닐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신뢰가 전제되어야 했어요. 시스템에 대한 신뢰,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 김태훈 씨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사고가 없나요? 거의 없어요. 거의요?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매우 드물어요.
통계적으로 완전한 제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매우 드물다는 표현이 중요했어요. 충분히 낮은 수준이라는 의미였거든요. 한강 산책로를 따라 더 걸어봤어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자세히 관찰하고 싶었어요. 가족 단위도 있었어요.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강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데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저 부모들은 이곳이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있구나. 제가 분석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밤에 나온다는 건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어요. 부모의 본능상 위험하다고 느끼면 절대 오지 않을 테니까요.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강제적인 분리가 아니라 자율적인 분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규칙을 지키고 있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질서를 지키네. 중요한 관찰이었어요.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보행자 앞에서 속도를 줄였어요. 경적도 울리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보행자들도 길을 양보해줬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강제나 통제가 아닌 자발적인 협력이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수는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산책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제가 놀랐어요. 한 청년이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저 청년에게 물어보고 싶어. 제가 김태훈 씨에게 말했어요. 괜찮을까요? 김태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년에게 다가가서 정중히 물어봤습니다. 실례합니다. 잠깐 대화할 수 있을까요? 네. 청년이 책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나요?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청년의 반응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설명했어요. 아, 외국분이시구나. 여기는 괜찮아요. 그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어요.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하고 있었어요. 매일 이렇게 나오세요? 시험 기간이라 집중이 안 돼서 나왔어요. 집에서 공부하면 안 되나요? 여기가 더 조용해서요. 놀라운 대답이었어요. 도심 한복판이 집보다 더 조용하다니. 그만큼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강가 끝까지 가봤어요. 가장 어둡고 외진 곳이었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거기서도 사람을 만났어요. 낚시하는 아저씨였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밤에 낚시하셔도 괜찮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또 그런 답변이었어요. 밤이 더 좋다는 사람들. 도쿄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말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면서 본격적인 검증을 결심했어요. 지금까지 본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확인해야 했어요. 내일부터는 더 체계적으로 관찰해보자. 계획을 세웠어요. 분명히 이 도시에는 제가 모르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 시스템의 정체를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넷째 날, 좀 더 체계적인 관찰을 하기로 했어요. 김태훈 씨와 함께 한강 순찰 담당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오후 8시, 여의도 한강공원 관리사무소. 박준호 씨를 만났어요. 30대 중반의 한강 안전요원이었습니다. 야간 순찰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정해진 루트를 돌면서 상황을 체크해요.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나요? 박준호 씨가 잠깐 생각했어요. 크게 문제 없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보고 있거든요. 그 말이 제 사고를 흔들었어요. 제가 믿어온 치안 모델은 통제, 차단, 감시였는데 여기서는 점유, 일상, 관계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서로를 본다는 게 무슨 뜻이죠? 사람이 적당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견제가 돼요. 공식적인 감시가 아니라요? 네, 그냥 일상적으로요.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공식적인 감시가 아닌 자연스러운 견제.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게 서로를 지켜주는 시스템. 실제로 순찰해 보시겠어요? 박준호 씨가 제안했어요. 좋아요. 함께 한강변을 걸었어요. 박준호 씨는 특별한 경계 태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할 뿐이었어요. 저기 보시죠. 그가 가리켰어요. 돗자리를 펴고 앉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정상이에요. 정상이라는 표현이 중요했어요. 밤에 강변에서 가족이 시간을 보내는 게 정상이라는 인식. 이것 자체가 이 도시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조깅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그들을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단골분들이세요? 제가 물었어요. 네, 매일 같은 시간에 오셔요. 매일이요? 정말 놀라웠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서 운동한다는 건 이곳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한 여성 러너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물을 마시고 있었거든요. 매일 이 시간에 뛰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퇴근 후에요. 무섭지 않으세요? 뭐가요? 그녀의 반응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무서워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여기 아니면 못 뛰어요. 그녀가 덧붙였어요. 왜요? 낮에는 너무 붐비거든요. 역설적이었어요. 밤이 더 편하다는 거였어요. 사람은 적당히 있으면서도 방해받지 않을 정도로. 계속 순찰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벤치에서 책을 읽는 학생, 전화하며 걷는 직장인, 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노인.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 공간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특별한 경계심 없이 말이에요. 이상합니다. 제가 박준호 씨에게 말했어요. 뭐가요? 너무 평온해요. 제가 예상한 위험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툼도 없고 소음도 없고 사고도 없었습니다. 원래 이래요. 박준호 씨가 답했어요. 가끔 술 취한 사람이 큰 소리 낼 때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조절해줘요. 다른 사람들이요? 네, 너무 시끄러우면 자연스럽게 말려줘요. 또 다른 자율 시스템이었어요. 공식적인 제재가 아닌 사회적 압력. 하지만 강압적이지 않은 부드러운 압력. 밤 11시가 넘어서도 계속 순찰했어요. 사람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보통 몇 시까지 사람들이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늦으면 새벽까지도 있어요. 새벽까지요? 네, 특히 주말에는요. 믿기 어려웠어요. 새벽까지 사람들이 강변에 머무른다니. 그것도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으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외진 곳까지 가봤어요. 조명이 가장 어두운 구간이었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거기서도 사람을 만났어요. 혼자 명상하고 있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분은 괜찮나요? 제가 박준호 씨에게 물었어요. 단골분이에요. 매일 오셔요. 그 여성도 매일 온다는 거였어요. 가장 어둡고 외진 곳에 혼자 앉아서. 그것도 중년 여성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으니까요. 박준호 씨의 답변이었어요. 믿는다고요?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 말이 핵심인 것 같았어요. 신뢰.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순찰을 마치고 관리사무소로 돌아왔어요. 박준호 씨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언제부터 형성된 거예요? 오래됐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때도 비슷했어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된 패턴이었어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안정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도시 안전 이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강제적 통제가 아닌 자발적 협력으로도 안전이 가능하다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내일은 더 자세히 관찰해봐야겠어. 결심했어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다섯째 날 새벽 청계천으로 다시 갔어요. 기온은 영하 5도. 사람들의 행동만이 아니라 이 공간 자체를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새벽 6시 해가 뜨기 직전이었어요. 청계천은 조용했지만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가로 내려가서 놀랐어요. 얼음 사이로 물고기가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겨울인데도 생명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저 물고기들은 괜찮은가요? 김태훈 씨에게 물었어요. 물이 완전히 얼지 않아서 살 수 있어요. 도심 한복판인데도요? 네, 수질이 좋아서요. 정말 신기했어요.
도쿄의 도심 하천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겨울에도 생태계가 살아있다니. 외가리 한 마리가 물가에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서 있었어요. 저 새는 무서워하지 않네요. 제가 관찰했어요. 사람들이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서요. 또 다른 신뢰 관계였어요. 사람과 동물 사이의 신뢰. 서로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합의.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출근 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깅, 산책, 스트레칭까지 다양했어요. 그들과 야생동물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서로 방해하지 않으면서 각자의 활동을 했습니다. 조화로운 공존이었어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감탄했어요. 뭐가요? 도심에서 사람과 동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함께 있는 모습요. 김태훈 씨가 자랑스러워했어요. 청계천 복원 이후에 생긴 변화예요. 언제 복원된 거예요? 20년 전쯤요. 20년에 걸쳐 형성된 생태계였어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안정화된 거였어요. 물가를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뿐만 아니라 수생식물도 자라고 있었어요. 생물 종류가 많네요. 복원 전보다 크게 늘었어요. 김태훈 씨가 설명했어요. 몇 배나 늘었나요? 종류로는 6배 이상이에요. 놀라운 변화였어요. 도시 개발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복원시킨 거였어요. 오리들도 봤어요. 무리를 지어서 물에 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도 크게 경계하지 않았어요. 한 할아버지가 오리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매일 보러 오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아침마다 와요. 새들이 예뻐서요? 그것도 있지만 이 풍경 자체가 좋아요. 할아버지가 답하셨어요. 어떤 점이요? 모든 게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사람, 동물, 식물이 모두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누구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다시 와봤어요. 직장인들이 나와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새들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신기하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뭐가요? 사람이 많아져도 새들이 도망가지 않아요. 정말 그랬어요. 점심시간이라 사람이 늘어났는데도 새들은 평온했습니다.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았어요. 한 직장인이 샌드위치를 먹으며 오리들을 보고 있었어요. 저기 새들 예쁘죠? 제가 말을 걸었어요. 네, 매일 봐도 신기해요. 그가 답했어요. 매일 보세요? 점심때마다 여기 와요. 또 다른 일상의 증거였어요. 이 공간이 사람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어요. 오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을 봤어요. 아이들이 새들을 신기해했지만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이 잘 가르쳐 준 것 같았어요. 새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해. 한 어머니가 아이에게 말했어요. 왜요? 저같이 사는 친구들이니까. 자연스러운 생태 교육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동물과의 공존을 배우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또 다른 새들이 나타났어요. 백로였습니다. 우아한 모습으로 물가를 걷고 있었어요. 저 새들은 언제부터 왔나요? 몇 년 전부터요. 김태훈 씨가 답했어요. 환경이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찾아온 거예요. 감동적이었어요. 한번 사라진 생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니. 도시와 자연이 공존할 수 있다는 희망을 봤어요. 밤이 되어서도 생태계는 활발했어요. 야행성 동물들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들이 조심스럽게 물가로 내려왔어요. 저 고양이들도 물을 마시나요? 네, 청계천 물이 깨끗해서 동물들도 마셔요. 정말 놀라웠어요. 도심 한복판 하천물을 동물들이 마실 정도로 깨끗하다니. 이 순간 깨달았어요. 이 공간은 사람 때문에 안전한 곳이 아니라 사람과 생명이 함께 있어서 안전해진 공간이라는 것을. 도시의 안전이 단순히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생태계 전체가 안정되어야 진정한 안전이 가능한 거였어요. 이곳의 안전은 법이 아니라 생명으로 유지되는구나. 제가 메모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법적 통제나 기술적 감시보다 살아있는 생명들의 조화로운 공존이 더 강력한 안전 시스템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면서 확신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도시 안전 이론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했어요. 여섯째 날, 제 내면에서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30년간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호텔방에서 지금까지의 관찰 기록을 정리했어요. 도시는 위험하다. 밤은 통제해야 한다. 이것이 제가 믿어온 기본 원칙이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본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통제 없이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감시 없이도 안전이 확보되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쳐서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서울의 치안은 시스템 이전의 시민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이 문장은 제 기존 연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현실이니까요. 김태훈 씨와 마지막 현장 관찰을 하기로 했어요. 제 이론의 마지막 검증을 하고 싶었거든요. 청계천 가장 어두운 구간으로 갔어요. 상류 쪽이라 조명도 적고 사람도 별로 없는 곳이었습니다. 제 이론이 맞다면 여기서는 위험이 나타날 거였어요. 밤 10시, 정말 조용한 구간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았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걷고 있었어요. 혼자 산책하는 중년 여성을 봤어요. 가장 어두운 구간에서 천천히 걸으시고 있었습니다. 전혀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으셨어요. 저분은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뭐가요? 저렇게 용감할 수 있다니. 김태훈 씨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용감하다고요? 네, 이런 곳에서 혼자. 아, 그냥 일상이에요. 김태훈 씨가 말을 끊었어요. 저분도 매일 오세요. 또 그 말이었어요. 매일 온다는 표현. 이것이 일상이라는 증거였어요. 벤치에 앉아서 제 마음을 정리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관찰을 종합해봤습니다. 제가 예상한 위험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조화로운 질서를 봤습니다.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 통제가 아닌 신뢰. 감시가 아닌 배려. 제 이론이 틀렸나 봐요. 제가 김태훈 씨에게 털어놨어요. 어떤 이론이요? 도시는 위험하고 밤은 통제해야 한다는 거요. 김태훈 씨가 잠깐 생각했어요. 통제가 필요한 곳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다른 방법이 더 잘 통해요. 다른 방법이요? 사람들을 믿는 거죠. 사람들을 믿는다. 제가 그 말을 반복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 연구의 기본 전제가 틀렸다는 것을. 사람을 위험한 존재로 봤던 시각 자체가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본래 선하다고 믿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 서울이 보여준 게 바로 그것이었어요. 제가 30년간 연구한 게 의미 없었나 봐요.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김태훈 씨가 위로해줬어요. 다른 곳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에 위안을 받았어요. 제 연구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닐지도 모른다고. 다만 서울은 다른 방법을 찾아낸 거라고. 밤 11시가 넘어서도 계속 관찰했어요. 제 편견을 완전히 버리고 순수하게 보고 싶었어요.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도시가 가능하구나. 제가 감탄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연구한 도시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두려움이 아닌 신뢰로 운영되는 도시. 통제가 아닌 자율로 안전을 확보하는 도시. 제 연구 방향을 바꿔야겠어요. 제가 결심했어요. 어떻게요? 두려움 기반이 아닌 신뢰 기반 안전 시스템을 연구하는 거요. 새로운 연구 주제가 생긴 거였어요. 서울에서 배운 것을 다른 도시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해보고 싶었어요. 호텔로 돌아가서 노트를 다시 봤어요. 처음에 적었던 문장들에 모두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들을 적었어요. 사람은 본래 선하다. 신뢰가 더 강력한 안전 시스템이다. 도시는 시민의 의식 수준을 반영한다. 이것이 제가 서울에서 배운 새로운 진리였어요. 30년간의 연구보다 일주일간의 관찰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준 거였어요. 내일은 마지막 날이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해서 CNN에 보고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제 기존 이론을 완전히 뒤엎는 내용이었거든요. 정직하게 쓰자. 결심했어요.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울에서 배운 새로운 가능성을 전하자고 마음먹었어요.
그것이 학자로서의 정직함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CNN 아시아 채널에서 제 다큐멘터리가 공개됐어요. 제목은 밤에도 강이 살아있는 도시였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을 정직하게 담은 내용이었어요. 방송 직후부터 반응이 쏟아졌어요.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간에만 10만 뷰를 넘어섰어요. 댓글을 읽어봤어요. 왜 우리 도시는 이게 안 되지? 밤에 강을 걷는 게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나? 서울에 살고 싶다.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고 있었어요. 특히 같은 아시아 도시 거주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도쿄에서 온 댓글이 많았어요. 같은 아시아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도쿄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정말 부럽다. 홍콩, 싱가포르, 방콕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모두들 자신의 도시와 비교하며 감탄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관심이 뜨거웠어요. 파리보다 안전해 보인다. 런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도시가 실제로 존재하나? 전문가들의 반응도 이어졌어요. 도시계획학자들이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서울 모델의 비밀 신뢰 기반 도시 안전의 가능성.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울의 도시 안전 시스템에 대해 강연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MIT, 옥스퍼드에서도 비슷한 초청이 들어왔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정책 당국의 반응이었어요. 파리시에서 연락이 와서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생강변 야간 안전을 개선하는데 서울 사례를 참고하고 싶다고 했어요. 런던시, 베를린시에서도 비슷한 요청이 들어왔어요. 서울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하는 도시들이 늘어났습니다. 2주 후 조회수는 1,000만을 넘어섰어요.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솔 미러컬이라는 해시태그까지 생겨났어요. 제가 받은 인터뷰 요청만도 수백 개였어요. BBC, NHK, 프랑스 24까지. 모든 매체가 서울의 비밀을 궁금해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제 이론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어떤 이론이요? 도시는 위험하고 밤은 통제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뢰가 더 강력한 안전 시스템이라고 봐요. 그 인터뷰가 또 다른 화제가 됐어요. 일본 전문가가 인정한 서울의 우월성 30년 연구를 뒤엎은 일주일. 유튜브에는 반응 영상들이 넘쳐났어요. 각국 사람들이 서울 다큐를 보고 반응하는 컨텐츠였습니다. 대부분 놀라고 부러워하는 반응이었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주목했어요. 외교부에서 연락이 와서 홍보대사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도시 문화를 알리는 일에 도움을 달라고 했어요. 서울시에서도 감사 인사를 전해왔어요. 김태훈 씨를 통해서였습니다.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한다고 했어요.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실제 변화였어요. 다른 도시들이 서울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실제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어요. 도쿄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어요. 시부야구 일부 공원에서 야간 개방 시간을 늘리는 실험이었습니다. 시민 자율 관리를 도입한다고 했어요. 파리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시작됐어요. 생강변 일부 구간에서 경찰 순찰을 줄이고 시민 참여를 늘리는 방향이었어요. 6개월 후 후속 다큐를 제작했어요. 서울 모델의 확산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전 세계 도시들의 변화 시도를 다룬 내용이었어요. 그것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서울이 세계 도시 안전을 바꾸고 있다. 한 도시가 시작한 글로벌 변화. 1년 후 국제도시 안전학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어요.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주제는 신뢰 기반 도시 안전의 미래였어요. 서울은 증명했습니다. 제가 강연을 시작했어요. 사람을 믿는 도시가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요. 박수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질문도 많이 나왔어요. 다른 도시에서도 가능할까요? 독일 대표가 물었어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뭔가요? 프랑스 대표의 질문이었어요. 시민들 사이의 신뢰입니다. 강연 후 많은 전문가들이 다가왔어요. 명함을 주고받으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 모델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웠어요. 비행기에서 서울을 마지막으로 내려다봤어요. 한강이 도시를 가로질러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강변에서 사람들이 여전히 평화롭게 지낼 거예요. 서울아, 고마워. 마음속으로 인사했어요. 제 인생을 바꿔준 도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도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도시. 한강과 청계천은 이제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도시 신뢰도의 상징이 됐습니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증거였어요. 귀국 전날 밤 다시 한강에 섰어요. 일주일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의심과 편견 대신 감탄과 존경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밤 11시 여의도 한강공원. 여전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혼자 온 사람들까지. 벤치에 앉아서 일주일을 돌이켜봤어요. 제가 가져왔던 모든 편견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겨울밤에 사람들이 물가에 남아있다면 그건 무지하거나 통제된 결과다. 완전히 틀렸었어요. 사람들은 무지에서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와 있었어요. 통제 때문이 아니라 자유 때문에 편안해하고 있었어요. 강물을 바라보며 정리했어요. 서울은 밤을 통제하지 않았다. 대신 시민에게 맡겼다.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강제적인 통제 대신 시민들의 자유를 믿었어요. 감시 대신 신뢰를 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런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조깅하는 사람이 지나갔어요. 이어폰을 끼고 완전히 방심한 채로 뛰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라면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있구나. 깨달았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기술이나 제도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 사이의 신뢰였어요. 그 신뢰가 모든 안전 시스템의 기반이었습니다. 김태훈 씨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어요. 어떠셨어요? 일주일이? 그가 물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왜요? 제가 틀렸다는 걸 배웠거든요. 김태훈 씨가 웃었어요.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요? 다른 가능성을 발견한 거죠.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제 연구가 완전히 무의미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걸 배운 거였어요. 이런 시스템이 다른 도시에서도 가능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희망적인 답변이었어요. 서울이 보여준 모델이 다른 곳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강가를 걸었어요. 오리들이 여전히 물에 떠 있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이런 장면을 도쿄에서도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면 말이에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사람을 믿지 않는 도시를 안전하다고 부르기 시작했을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언제부터 두려움이 안전의 전제가 됐을까요? 언제부터 통제가 질서의 조건이 됐을까요? 서울이 보여준 건 정반대였어요. 신뢰가 더 강력한 안전 시스템이었어요. 자율이 더 아름다운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서울을 마지막으로 내려다봤어요. 한강이 도시를 가로질러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강 위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어요. 겨울밤에도 늦은 시간에도 무서워하지 않고 경계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런 도시가 세계 곳곳에 생겨날까? 기대와 함께 상상해봤어요. 사람들이 밤에도 강을 걸을 수 있는 도시. 동물과 사람이 함께 숨쉬는 도시. 신뢰와 배려로 운영되는 도시. 제가 앞으로 연구해야 할 주제가 명확해졌어요. 신뢰 기반 도시 안전 시스템, 이것이 제 새로운 연구 분야였어요. 도쿄에 도착해서 첫 번째 일은 논문 계획을 세우는 거였어요. 서울 모델 신뢰 기반 도시 안전의 가능성, 이런 제목으로 시작해 보려고 했어요. 더 중요한 건 실제 적용이었어요. 도쿄의 어떤 지역에서든 시범 사업을 제안해 보고 싶었어요. 작은 시작이라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6개월 후 정말로 기회가 왔어요. 시부야구에서 야간공원 개방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배운 것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시민들이 예상보다 훨씬 성숙하게 행동했어요. 큰 사고 없이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사람을 믿어도 되는구나. 제가 확신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1년 후 다시 서울에 갔어요. 국제학회 참석차였습니다. 한강과 청계천도 다시 방문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도 여전히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었어요.
김태훈 씨도 다시 만났어요. 1년 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서울 모델을 전파하느라 바빴어요. 정말 바쁜 1년이었어요. 강연, 논문, 컨설팅까지 모든 활동이 서울에서 배운 것을 나누는 일이었어요.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어떻게요? 사람을 믿는 도시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파리, 베를린, 도쿄에서 변화가 시작됐어요. 작은 변화지만 분명한 변화였어요. 마지막 밤, 다시 한강에 섰어요. 1년 전과 똑같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욱 확신에 차 있었어요. 서울이 시작한 변화가 계속될 거야. 확신했어요.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더 많은 도시가 서울을 배우려 할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신뢰의 힘을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마지막 질문을 남겼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사람을 믿지 않는 도시를 안전하다고 부르기 시작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평생 해야 할 일인 것 같았어요.